네, 안녕하세요. 큐큐타의 고민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안녕하셨나요? 네, 지난 금요일날 쇼핑 덕질을 좀 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네, 오늘 그 얘기 담아왔습니다. 여기는 항상 일만 하시고요. 공부나 놀이는 좀 소극적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대신 놀았으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메일들이 왔어요. 제발 좀 들려줘, 제발 좀 질러줘 그 얘기입니다. 제가 달력을 1년 전으로 남겨보니까 1년 전과 지금 안드로이드하고 iOS의 앱이 iOS가 40만 개 정도, 안드로이드가 20만 개 정도 신규 앱이 1년 동안 생겼고요. 저희 캘커타에는 20억 DB 정도가 1년 동안 추가로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이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작년에 소개했었던 위시하고 플립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번 불프 때는 위시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아마존 아주 숨가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마존만 가느냐, 요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굉장히 액티비티한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에 인기 있었던 앱은 차치하고 또 하나, 블랙 프라이데이 못지않게 지금 20개국에서 웹툰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우연히 하나 체크업 됐습니다. 저희 웹툰 많이 보거든요. 지하철에 보면 아침, 저녁 피곤해도 다 웹툰을 손에 누르고 있어요. 근데 웹툰 중에서 돈 버는 웹툰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땐 네이버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작가가 많으니까. 근데 지르는 데는 여기더라고요. 이 회사였어요. 근데 한국적인 건가라고 보니까 20개국 정도에서 이 회사는 돈을 벌고 있고요. 그것도 탑 랭크에서 유료 페이먼트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얼마나 질렀는지 얘기입니다. 원래는 월간을 보여줬는데 이번만 블랙 프라이데이 특집으로 위클리를 뽑아왔습니다. 위클리 동안에는 중국에서 일어난 매출 현황과 그 다음 중국에서는 타오바오고요. 그 다음에 북미, 남미에서는 위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알리 맛을 봤다 이런 말 한 적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남미에서 알맛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알리에서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는 큐텐이 한국을 포함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발달 지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동안에 한국은 소셜 커머스에서 열심히 지르셨지만 미국, 일본, 중국에서는 각자의 플랫폼에서 했는데 특이한 거는 아마존에 성지하면은 일본인데 일본에서 지금 라쿠텐이나 위시가 급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일본하고 중국에서는요 쇼핑몰 중에서 옥션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매인데요. 이건 뺑뺑이 돌리기인데요. 30초 동안에 배틀을 하는 건데 이 트렌드는 조금 있다가 더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쇼핑의 패러다임은 한국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돈 많이 버는 데서 계속 쭉 벌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마존을 위협하는 게 바로 이 W가 위시인데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아이콘을 바꿨습니다. 검정으로요. 그리고 플립이 이렇게 올라와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싸게 사는 거 좋아해요. 근데 브랜드몰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사용자 주도형으로 가고 있고요. 그것들 때문에 지금 Q10, 위시, 그래서 이베이나 이런 데보다 아마존보다 얘네들이 오히려 주목받고 있고 주가가 미국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외에도 지금 아마존이랑 지금 요번에 불프 때 제가 좀 위협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장바구니에 담으면은요 시간이 카운트돼요. 오늘 5분 카운트 되는 것처럼 쇼핑몰 바구니에 넣게 되면은 지금 이것처럼 원화로 친절하게 심지어 계산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남은 잔여 시간을 카운트해서 마치 우리 TV 홈쇼핑에서 자, 마감 남았습니다. 빨리 지르세요. 빨리 주문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온라인에서 구현돼서 직구를 하는 분들에게도 원화와 달러로 돈을 환산해서 보여주고요. 시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분 동안만 이 가격이다 해서 타임 세일을 하고 있어서 커머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고요. 이와 함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지금 이 서비스들이 타임 세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로덕트, 물건, 쇼핑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회사들은요 87%, 98% 디스카운트가 어마어마하게 해서 때리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컨텐츠 이런 부분이라서요. 요즘 가장 각광받는 게 이거죠. 네, 얘 같은 경우도 폭탄 세일을 해서 엄청 세일즈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포럼에서 스타트업 법률 발표한 지 10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같은 이슈가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 사례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이런 이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섹션 7의 그 노동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좀 더 커지면서 회사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창업주 간의 어떤 문제들이 점점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시는데요. 스타트업에 필요한 노동법 관련해서는 2018년도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라가죠. 뉴스에서 보셨습니다. 얼마입니까? 시간당 7,540원. 이 근거는 최저임금법이 있고요. 적용 범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한 모든 사업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스타트업 사업장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예외는 친족, 가족들끼리 하는 경우, 가정일을 하는 경우, 수습 근로자, 그리고 특별히 감시 단속적인 일하는, 가끔씩 일하는 근로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스타트업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대부분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여러분 회사가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죠. 그러면 또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대표이사 포함해서, 이사 포함해서 5인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표이사나 이사, 등기이사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외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스타트업은 대표이사 빼고 3명, 4명인데 이건 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나요? 하지만 대부분 규정은 또 강행 규정 같은 경우도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4번 보시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출산과 야간 휴일 근로금지, 퇴직금 제도 등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야간 휴일 근로가 법으로는 금지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실제로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 초과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면 임의로 해고할 수 없고 연차 생리 출산휴가 부여해야 되고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있고 마찬가지로 초과 휴업수당도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상 실제로 일해서 안 지키시는 경우가 많은데 분쟁은 항상 이렇게 안 지키다가 어떤 계시는 일하시는 분과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로기준법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샘플 계약서 하나 불러주시면 이게 통상적인 중소기업들이 쓰는 근로계약서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고용노동부 가서도 표준형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고용계약에는 사용자는 이렇게 보수를 지급한다. 근무장소는 있고 임금 조건은 이렇고 기타 수당 상여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요건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통상임금이 나중에 퇴직금이나 기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이런 기타 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 조건은 이제 12분의 1로 지급해서 25일을 매일 지급하고요. 공과금 원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의깊게 말씀드릴 게 근무시간 있고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이제 근무하실 때 수습으로 뽑는다. 수습, 이 친구는 수습이야. 수습은 정식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정규직일까요? 비정규직일까요? 수습도 정규직입니다. 수습이란 말은 3개월 동안 이 회사에 근무에 적응할 기간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수습이지, 이 수습이라고 해서 3개월이 지났는데 너 못한다고 해서 나가,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견습 내지는 수습하는 그 사람들은 그럼 뭐죠? 그 시험 근로자라고 하죠. 법률적으로는 시험 근로자. 그래서 수습이라는 것은 사실 수습 근로자고
정규적인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PPT 좀 들어가시겠습니다. 수습 근로자도 역시 정식 채용된 근로자의 적응 기간을 주는 노동법의 적용이 됩니다. 10명 이상 근로자가 됐다. 우리 회사가 커져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취업 규칙을 작성해야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외에 이건 이제 보시면 창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거 뭐 사람 한 명 고용했다가 회사 덜어먹게 됐는데 다 이거저거 다 해주고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근로자한테 어떤 제한을 줄 수 있느냐? 회사 근무했다가 이 사람이 실컷 기술 노하우를 익히고 도망가는 경우 종종 발생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너 딴 데 가지 마. 회사 그만두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영업 금지 약정할 수 있고요. 영업 비밀 침해하지 마. 영업 비밀은 뭡니까?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 침해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시다시피 당사자 혹은 특수관계인들이 회사의 사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떤 사업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18개월 동안은 다른데 영업 비밀 주지 마라. 그런 약정을 하실 수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제가 다음 기회를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일했던 어떤 업무 성과 같은 것들의 소유권은 지적재산권은 전부 회사에게 있다는 그런 업무 성과 소유권에 관련 규정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법의 강행 규정에 따라서는 근로자한테 유리하지만 또 가운데서 일하는 분들에게 회사가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면밀하게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브레인 카그니션 비헤이비어 타입입니다. 사람들의 뇌 인지 성향을 분석해서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브레인 카그니션 뇌하고 환경과의 관계 비헤이비어 행동 양상을 해서 8,192가지 뇌 인지 행동 패턴을 찾아냅니다. 다른 말하면 여러분들의 뇌 브레인 타입이 뇌 유형이 8,19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뇌 유형에 따라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이 요 뇌 인지가 뭐냐면 요겁니다. 앞에서 보시면은 외부에서 자극을 줬을 때 perception 어떻게 느끼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가, 컨셉션.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요걸 저희들이 추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80문항을 줍니다.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퍼셉션하고 어떻게 컨셉션하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트래킹을 해서 이렇게 행동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 사이에 행동으로 넘어올 때 여기에 환경과의 관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지 패턴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실제로 뇌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어지느냐. 여러분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면 그거는 뭐죠? 대뇌 변연계 쪽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으면 어떻죠? 누르죠. 그럼 이거는 감정 분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대개 이제 심리학의 미국 쪽의 분석은 이쪽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왜 좋아요 눌렀죠?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인지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이걸 눌렀어. 그러면 인지 분석이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내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데이터를 처리했는가. 그러려면 백앤 프론트. 쉽게 얘기하면 뇌 뒤쪽이 퍼셉션 에어리어입니다. 뒤에서 느끼고 앞쪽으로 오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 뇌의 모터 시스템에서 비헤이비어로 내려옵니다. 그럼 다시 이것들이 시상을 통해서 척수를 통해서 여러 근육을 통해서 몸이 움직여지고 반대로 이제 이랬을 때 올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기 뒤쪽에서 어떻게 여러분 데이터를 퍼셉션, 컨셉션, 비헤이비어로 옮겨오는가 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가지고 옮겨오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뒤쪽에 있는 여기 감각 연합형인데 이 부분에서 여기 작업이 디테일을 잘 감지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전체 패턴을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저희가 쉽게 모델링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좌베이스는 브레인의 렌즈가 적어요. 그래서 부분을 잘 보지만 전체를 못 봐요. 그래서 공대 출신들이 일반적으로 판단력은 좀 약합니다. 디테일은 좋지만 눈이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뭘 주면 금방 유연성과 적응력이 떨어지고 그 대신에 데이터를 분석적으로 처리하고 사고력이 좋고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우베이스는 전체를 잡으니까 판단력 좋고 유연성 적응력 뛰어나고 잘 잊어버리고 그리고 데이터 대충 처리하고 그리고 이거 보면 엉뚱한 소리 잘하고 이제 이게 우리 것도 창의성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되어 인지 모델이 되는데 요 렌즈의 사이즈가 바로 여러분들의 뇌적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가들이 창업 아이템이 과연 그게 정확한 건가 해서 만약에 제 포인트가 9점 나왔다면 저희가 플러스 1 마이너스 해서 이 안에 적성이나 전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인데 만약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걸 했다. 그럼 이건 저절로 융합 전공입니다. 저희가 연대부터 시작해 대학생들 해보니까 거의 한 70%가 전공하고 상관없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타고나기를 전부 융합 전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점수 따라갔다가 적성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그 21세기 융합 전공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뇌 인지 사이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 나는 저 안에 컨센트를요, 아니면 저 안에 당구 통합. 이게 쭉 나오는데, 요 렌즈가 적고 렌즈가 큰 걸 가지고 저희가 인지 패턴을 쳐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뇌활성화인데, 요 포인트 10점 이하가 나오면 현실적인 사람, 이게 올라가면 크리에이티브한 사람. 그 다음에 진성이 높으면 진성이 높은 사람, 이건 위험 대표적인 사람, 여기는 혼자서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이 어울려서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을 하면 시키는 걸 잘하는 사람, 이거는 엔간하면 시키면 안 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필드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창업가들의 뇌는 저희가 조사해야 되니까 정해져 있거든요. 대개 창업가는 포인트가 11점에서 16점 사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이 밑에는 생계형 창업이에요. 그래서 창업가는 아이디어 창업 내지는 기술 창업은 이미 포인트가 11에서 한 16, 17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고, 창업가의 뇌는 92% 정도가 취지성이 18 정도 높게 나와요. 그리고 실행성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커브가 딱 떨어지면 창업가 됩니다. 큰 소리 치고 책임 안 지는 놈들이 창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죠? 이 창업가는 그 대신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지만 마무리가 안 돼서 이게 실패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창업가에 대해 저는 이걸 CEO내라 합니다. CEO에 대해. 그럼 이걸 누가 가봐야 돼? 다른 사람이, 비니시한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창업가의 뇌에서는 창업의 실패 요인이기 때문에 창업가를 돕는 뇌가 있어요. 근데 대학에서 문제가 창업가들은 100명 중에 한 20명인데 문제는 다른 친구들이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창업가를 돕는 창업가 풀을 만들어주고 보조 풀을 또 만들어줘서 이들을 연결시키는 게 지금 우리나라 창업에 되게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팀을 짤 때도 똑같은 문제가 들어요. 취인성 높은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깨집니다. 이건 서로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매칭도 다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창업팀에 어떤 식으로 매칭을 시켜줘야 완벽한 팀이 되는지, 그리고 그 팀의 롤을 또 뭘 줘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나와서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내는 친구, 그걸 아이디어를 전파하는 친구, 시스템 솔루션 하는 친구, 그 다음에 방향의 판단을 잡아주는 애, 그 다음에 그걸 비판하는 애, 그 다음에 마지막 실행하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팀에서는 어떤 요소가 빠져있는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주는, 그래서 저희가 창업을 지원해주는 검사로서 조금 요즘 반응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BLT 특허분을 하고 정태균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달에도 딥러닝 얘기를 좀 했었는데 부분이 짧다 보니까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전략적인 면을 어떤 특허들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좀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구성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딥러닝 특허, 인공지능 특허라고 하면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신경망 자체에 대한 이제 개선된 특허, 그 외에 이제 신경망 기술은 기존 걸 쓰는데 이제 앞에서 데이터셋 구축할 때 도와주는 기술, 아니면은 데이터를 보여줄 때 도와주는 기술, 이런 보조기술이라고 하죠. 보조기술 관점이 두 번째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가 있는데 특정한 분야, 의료 영상 분야에서도 뭐 간이라든지 특정 분야에 적용하는 활용기술 측면으로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다는 특허를 접근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딥러닝 쪽을 얘기하기 전에 다른 파트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O2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두 개를 비교해본다면 O2도 마찬가지인 게 X를 제공하고자 하는 A와 그걸 받고 싶은 사람 B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가 O2라고 합니다. 이걸 포괄적인 특허를 받을 수 있겠느냐 생각해봐도 안 되겠죠. 딥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A 분야에 빅데이터를 적용해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결과 B를 내고 싶다 라는 관점을 본다면 이거 당연히 특허를 못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넓은 권리 범위로 하나의 비즈니스 커버가 안 된다는 게 딱 보입니다. 어차피 마찬가지인 형태의 비즈니스고요. 그래서 접근하는 걸 예시를 보면은 지브라 메디컬 비전이라는 업체가 지금 보면 자기네 홈페이지 이렇게 다양한 거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스트리크 표시가 있는 건 할 거라는 거고 나머지는 의료영상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용 분야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특허를 보면은 첫 번째 건 이제 골밀도 산출에 대한 게 활용 분야로 특정 분야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특허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직 등록된 건 아니고 출원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음을 보면 지방단 쪽입니다. 이것도 파트 특정 분야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특허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데이터를 획득해서 쓰고 그 데이터 처리하는 데서 전 처리를 이렇게 한다라는 포인트로 지금 강조해서 출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측면으로 넓게 좀 받을 수 없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기술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유의해야 될 사항은 오픈소스 쪽입니다. 딥러닝 이런 걸 하다 보면 오픈소스를 많이 쓰게 된다라고 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오픈소스라고 해서 이게 그냥 무작정 써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건 이제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소스 코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로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 라이센스라는 거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걸 쓰면서 딴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면 그건 특허 침해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앱을 만드는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OS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데 안드로이드 OS를 만드는 그 오픈소스를 썼어요. 근데 애플 쪽 특허를 침해하면 당연히 침해겠죠. 그런 이슈는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쓰는 거 상관없이 내가 남의 특허를 침해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는 항상 라이센스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거를 준수해야지만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인공지능에서 이런 비즈니스 분야에 신경 써야 될 게 보통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생각해보면은 서버가 어딘가에 있고 데이터를 주면 거기서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제공해주죠. 그렇다 보면 서버가 한국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한국에 없고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 그랬을 때 나의 특허로 남의 비즈니스를 못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특허를 쓸 때 이건 좀 깊은 부분이긴 한데 방법 청구항이라는 것도 쓰고 시스템 청구항, 프로그램 청구항 이런 걸 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허 형태, 시스템 청구항, 프로그램 청구항으로 저희가 작성을 잘 했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에는 명시적인 판례가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버 통제가 해당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해외에 서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통제는 미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유저들이 미국에서 그 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판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적용한다 그래도 이걸 벗어나는 케이스라고 그러면 잡을 수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거는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 주요 국가들의 해외 출원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보시면 설명 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비즈니스 모델 폴리앤 파트너스 김상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의 요소 중에서 고객과 상품 서비스와 이어주는 고객과 접점, 그 채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 원 또 온리 채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년 전에 안경을 써보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구매할 수 있는 와비파커라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그의 혁신상을 타고 그러면서 우리가 트라이언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미국이라는 그런 지역 특성상 안경이 굉장히 고가이고 안경을 이제 그 도수는 또 병원에서 진단을 별도로 받아야 되고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안경테를 5가지를 선택을 하면 집으로 안경테 5가지가 오고 자기의 그 신체 치수, 간격을 재시는 치수를 잴 수 있는 툴이 옵니다. 툴로 자기 이제 치수를 재고 그다음에 안과에 가서 도수를 확인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테를 써보고 나서 선택을 해서 다시 반송을 하면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안경이 오는 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이제 히트를 치고 그의 혁신상을 수상을 하고 나면서 이제 입어보고 사는 트라이언 서비스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그 블랙 프라이데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국에서 방문제에서 21조의 매출을 이제 올리는 기업 토했는데 이 이면에 보면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이 전방위적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온라인에서 또는 TV나 온라인에서 물건을 선택하고 가까운 매장에서 받아간다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내가 원하는 옷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스마트 미러에 비춰봤을 때 그 미러에 모델이 옷 입은 옷이 뜨고 QR코드를 찍으면 그대로 집으로 배송이 되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관계없이 전방위적으로 물건을 선택하고 구매하고 그리고 이제 배송 결정과 수치까지를 이루어지는 이런 그 채널에 대한 재설계가 이루어져서 이미 이제 필드에서 굉장히 널리 적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베타라는 서비스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물건을 선택하고 인지하고 선택하고 구입하고 배송까지 모든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관계없이 전방위적으로 혼용해서 최적의 채널을 설계하는 것을 이제 옴니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오프라인부터 해서 쭉 대형마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자상가리가 등장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각각의 라인들이 구축이 되면서 서로 배척적인 관계에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에 들어와서는 최근 몇 년간에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옴니 채널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채널이 존재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채널들이 그리고 각각의 채널들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었다면 지금은 고객의 특성과 제품의 특성 그리고 고객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최적화된 그 루트를 찾는 이 옴니 채널이 지금 다시 재각광을 받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보면은 여기 옴니 채널을 채택했던 회사들의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해외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온라인 매장이 또는 온라인에서의 샵이 그 오프라인 대비 전체 대비해서 15%가 넘어가면 이 오프라인에 있는 그 스토어들이 붕괴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연구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5%가 지금 히팅하는 되는 그런 산업군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표에 있는 회사들은 오프라인보다 이제 온라인이 득세를 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메리트이 없어지면서 채널이 무효화되면서 사라지는 회사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최근에 토이저러스가 그 파산 신청을 했는데 아마존과의 분쟁에서는 승소는 하지만 이미 온라인에 채널을 구축하는데 너무 늦어버려서 그래서 이제 채널을 다시 뺏겨서 이제 그것이 파산의 큰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베이타라는 이 회사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또 CNBC나 CNN에서 방송이 됐지만 이 회사가 작년에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미국 전역에 한 60개 정도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팔로알트에 플래그십 매장이 있는데요. 이 회사에는 이 장소를 빌려주는 이 매대를 빌려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대 하나가 한 200만 원 정도를 빌려주고 여기에 나오는 그 매출에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매대에는 입체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직원들이 있는데 그 카메라는 이제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 어느 위치에서 많이 멈춰서 어떤 것을 많이 보는지 그리고 아이패드는 그 제품의 다른 옵션들을 보여주고 매장의 직원들은 구매를 유도하기보다는 왜 이 제품을 좋아하게 되는지 관심 갖게 되는지 인터뷰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 매장에 전시한 회사들에게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장소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파는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출시가 아직 안 된 2, 3년이 남은 제품들도 여기에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줄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리테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시사점은 뭐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매가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품의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그리고 다른 제품과 비교 선택하고 구매하고 배송받는 데까지의 최적의 채널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크라우디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저는 거기서 투자형 담당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뭐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뭐 IB 투자은행에서 경험을 하신 분들이 한 20-30년의 경험을 가지시고 이제 새롭게 창업을 한 회사고요. 네, 뭐 여기서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온라인상에서 어떤 대중으로부터 뭐 펀딩을 받는 모든 활동을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통은 두 가지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기부 후원을 하는 형태의 어떤 보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주로 부르는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 투자, 대중이 모여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의 어떤 스타트업 투자 개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서비스를 다 하고 있고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모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PPT가 잠깐 깨지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작년 1월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으로 제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돈을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곳에서 맡아주고 나중에 증권이 발행됐을 때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그 주식을 각자 가지고 계신 증권 계좌에 전자주식으로 입고를 시켜드린다는 어떤 그런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제도화를 시켰고요. 네, 국내에는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현재 뭐 아디즈라는 1위 업체가 있고요. 저희는 두 번째 정도 시장 점유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올해에도 되게 의미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성과를 좀 남겼습니다. 네, 잠깐 이제 제도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면 발행 기업 입장에서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은 크라우드 펀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7년 이후라고 해도 이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벤처 기업이시거나 아니면 이노비즈 기업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뭐 사행성 업이나 이런 부동산 투자업 이런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을 발행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주식을 발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주 형태로 발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연간 지금 발행 한도는 7억 원으로 제한을 좀 크게 두고 있는데요.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 제한을 하고 있어서 좀 아직은 의미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소 금액 목표 금액이 80% 이상을 채워야만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을 해서 실제로 그 주식이 발행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잠깐 살펴보면은 현재는 지금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한 개 기업에 200만 원까지 연간 200만 원까지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연간 총 500만 원까지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적게 투자 금액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지금 통과가 돼서 올해 말 내년부터는 한 개 기업에는 500만 원, 연간 1000만 원까지 가능하게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을 바꾸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소득 요건구비자라고 해서 연봉이 1억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합쳐서 1억 이상이신 분, 그 다음에 금융종합소득 과세자 이런 분들은 한 개 기업에 1000만 원 그리고 연간 2천만 원까지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분들은 기술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에 해당해서 무제한으로 투자하실 수 있으시고요. 잠깐 장단점을 소개시켜드리면 단점은 주주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 경험상 200만 원 소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어떤 딴지를 걸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보다는 그 기업을 정말 응원해 주시고 SNS에 그 기업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주시거나 이런 좀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크라우드 펀딩 한 기업은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1년간 보호 예수 절차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같은 경우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은 1년 동안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해서 투자자 보호를 하고 있고요. 또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는 6개월간은 주식을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장점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계시는데요. 장점이라면 일단 다양한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를 하는 펀드들이 있고요. 지금 한 360억 원 규모의 펀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에게
또 매칭 투자를 진행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면 투자 기회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KSM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코리안 스타트업 마켓이라고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신 기업들은 쉽게 비상장 주식 거래소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서 스타트업 주식도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이제 엑시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제도인데요. 실제로 KSM 시장에 등록하는 거 이외에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코넥스 시장에도 직상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혜택을 만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지금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어떤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놨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이 항상 이제 주장하고 다니는 건데, 정말 크라우드 펀딩 하고 나면은 많은 투자자이자 주주이자 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런 SNS 홍보도 해주고, 또 실제로 블로그에 어떤 이런 투자를 했다,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걸 많이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인데, 제주 맥주라고 제주도에서 수제 맥주를 만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12월 15일 날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게임사, 중소 게임사인데 이제 뭐 그런 업체를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투자 설명회도 하고 있는데요. 한 300여 분 정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IR 데이를 하고 있고요. 네. 잠깐 이제 저희가 뭐 오프라인 행사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12월 8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후에 또 이런 저희 올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던 업체들을 모아서 1년이 안 됐지만 크라우드 펀딩 후 투자 후에 성과를 의미 있는 성과들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오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 기사님 감사합니다.